밀어버려. 저 재수 없는 것들이랑 냄새나는 쓰레기 싹 다 묶어버리라고. 안 돼요. 차라리 날 죽여. 제발 내 남편은 건드리지 마요. 거대한 굴착기의 삽이 작고 초라한 꼽추 여인의 머리 위로 덮쳐오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쓰레기를 줍는 꼽추 여인 금자씨. 그녀는 지난 3년간 사람들이 냄새난다고 피하던 반신불수 거지를 업어다 지극정성으로 살려냈는데요. 하지만 돌아온 건 악독한 철거 용역들의 무자비한 폭력뿐이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아내가 굴착기 바퀴에 매달려 울부짖던 바로 그때 3년 동안 바보인 줄만 알았던 휠체어 위의 남편이 서늘한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목소리와 함께 시장 입구로 검은색 최고급 세단 100대가 굉음을 내며 들이닥쳤습니다. 내 아내 몸에 손가락 하나라도 대면 너희들 오늘부로 제사날인 줄 알아.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남편이 보여준 충격적인 정체. 과연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3년 전 여름밤이었습니다. 시장통 사람들은 그날을 하늘이 뚫린 날이라고 기억해요. 어찌나 비가 많이 오던지 시장 바닥의 하수구가 역류해서 온갖 오물 냄새가 진동을 했거든요. 그 냄새 나는 빗속을 금자씨는 묵묵히 걷고 있었습니다. 남들은 비 온다고 가게 문 닫고 막걸리나 한잔하러 들어갔을 시간이지만 금자씨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비에 젖은 박스는 값을 절반도 안 쳐주는데 그나마도 다 젖어버리기 전에 하나라도 더 주어야 했으니까요. 아이고 허리야. 오늘따라 왜 이리 쑤신다냐. 금자씨가 끙하고 신음을 뱉었습니다. 그녀의 등은 낙타혹처럼 불룩 솟아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 술주정뱅이 아버지에게 잘못 맞아 척추가 내려앉았다고 했어요. 그때 제때 치료만 했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가난이 죄였지요. 그때부터 금자씨의 시선은 늘 바닥을 향해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어 하늘을 볼 수 없었으니까요. 평생 땅에 떨어진 동전이나 남들이 뱉은 가래침, 그리고 버려진 쓰레기만 보고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녹슨 리어카를 끌고 시장 구석에 있는 쓰레기 집화장으로 향했을 때였어요.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 거무튀튀한 덩어리 하나가 보였습니다. 처음엔 누가 버린 헌 이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신음. 금자씨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넝마조각 같은 옷을 걸친 남자가 쓰레기 봉투들 사이에 처박혀 있었어요. 번쩍 번개가 치는 순간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세상에 얼굴이 피떡이 되어 눈, 코, 입도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어요. 게다가 다리는 기이하게 꺾여 있었죠. 아, 아저씨? 여보세요? 산 거요? 죽은 거요? 금자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대답 대신 남자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어요. 빗물에 씻겨 내려간 눈두덩이 사이로 보인 그 눈빛. 금자씨는 그 눈빛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건 살려달라는 애원도 아니었고 아프다는 호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걸 체념한 죽음만을 기다리는 슬픈 짐승의 눈이었어요. 세상에, 어쩌다 이 꼴이 됐어. 금자씨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119에 신고를 할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도 없는 처지에 공중전화까지 가려면 한참을 걸어야 했어요. 그 사이에 이 남자는 저체온증으로 죽을지도 몰랐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일단 살리고 보자. 금자씨는 자신의 낡은 우비를 벗어
남자에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젖먹던 힘을 다해 남자의 겨드랑이에 팔을 끼워 넣었어요. 그런데 묵직했습니다. 비쩍 마른 줄 알았는데 뼈대가 굵은 장정이었어요. 제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 꼽추 금자 씨가 자신보다 2배는 큰 거구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이고, 으라차차. 금자 씨는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굽은 등에 남자를 올리려는 거였죠. 남자의 축 늘어진 팔이 금자 씨의 목을 감쌌습니다. 그 차가운 감촉에 금자 씨는 몸서리를 쳤어요. 꽉 잡아요. 놓치면 둘 다 황천길 가는 거요. 금자 씨가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우드득. 무릎 관절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금자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 엎인 남자의 심장이 쿵, 쿵 하고 희미하게 뛰는 게 느껴졌거든요. 살아있다. 아직 살아있다. 그 온기가 평생 외롭게 살아온 금자 씨의 등을 뜨겁게 덮였습니다. 금자 씨의 집은 시장통 제일 구석, 쥐들도 다니기 싫어한다는 낡은 창고를 개조한 단칸방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져 양동이를 받쳐둬야 하는 그런 곳이었죠. 다 왔다. 조금만 참아. 금자 씨는 남자를 방바닥에 내려놓고 그대로 대자로 뻗어버렸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천장을 보고 누워 있는데 옆에 누운 남자에게서 고약한 악취가 풍겼습니다. 피비린내와 오물 냄새가 섞인 냄새였죠. 금자 씨는 끙소리를 내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부엌이라 해봤자 가스버너 하나 있는 구석에서 물을 데우기 시작했어요.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남자의 얼굴부터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어휴 세상에. 이 잘생긴 얼굴을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어. 피를 닦아내자 드러난 남자의 얼굴은 꽤나 준수했습니다. 나이는 50줄이나 되었을까? 희끗희끗한 귀밑머리에 굳게 담은 인매가 예사롭지 않아 보였어요. 하지만 눈을 뜨지 못하니 영락없는 시체 같았습니다. 문제는 다리였습니다. 바지를 걷어올린 금자 씨는 입을 틀어막았어요. 남자의 다리는 멍투성이에 곳곳이 찢어져 엉망이었습니다. 살짝만 건드려도 반응이 없는 걸 보니 감각이 없는 것 같았어요. 이걸 어쩐대. 병원을 가야 하는데 돈은 없고. 금자 씨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호랑이 연고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남자의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손가락 관절이 퉁퉁 부어오르는 줄도 모르고 땀을 뻘뻘 흘리며 주물렀습니다. 여보세요. 정신 좀 차려봐요. 이름이 뭐요? 집은 어디요? 아무리 물어도 남자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가끔 고통스러운 신음만 흘릴 뿐이었죠. 그래, 아프지? 아플 거야. 그래도 살아있으니 다행이요. 산입에 거미줄 치겠어? 내가 굶기진 않을 테니 걱정 말아요. 금자 씨는 보리차를 끓여 숟가락으로 남자의 입에 조금씩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자 남자의 굳은 얼굴이 조금 펴지는 듯 했어요. 그날 밤 금자 씨는 남자의 곁에 쭈그리고 앉아 쪽잠을 잤습니다. 혹시나 남자가 밤새 열이 오르진 않을까, 숨이 넘어가진 않을까 걱정이 돼서 편히 누울 수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시장통은 여느 때처럼 시끌벅적했습니다. 금자 씨가 리어카를 끌고 나가려는데 옆집 생선가게 아줌마가 코를 쥐며 다가왔어요. 어우, 이게 무슨 냄새야? 금자 씨네 집에서 송장 썩는 냄새가 나네. 쥐약이라도 놓았어? 금자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자를 들키면 쫓겨날 게 뻔했거든요. 이 방도 월세가 밀려서 주인 할머니 눈치를 보고 있는 판인데 병든 거지까지 데려왔다고 하면
당장 나가라고 할 게 분명했습니다. 아, 아니요. 어제 주워온 박스들이 비에 젖어서 곰팡이가 폈나 봐. 얼른 치울게. 금자 씨는 황급히 둘러대고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발보다 빠른 법이죠. 며칠 뒤 시장 상가 번영 회장인 최 씨가 금자 씨네 문을 발로 쾅쾅 찼습니다. 아, 꼽추, 문 열어봐. 안에 누구 숨겨놨다며? 금자 씨는 문고리를 꼭 잡고 벌벌 떨었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의식 없이 누워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웃기고 있네. 밤마다 남자 신음소리가 들린다는데 뭐가 없어? 이 여자가 노망이 났나? 네 주제에 방에 남자라도 숨겨둔 거야? 최 회장의 입에서 걸걸한 욕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문 밖에서 킥킥거리는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도 들렸어요. 금자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러웠습니다. 평생을 혼자 외롭게 살아온 것도 서러운데 죽어가는 사람 하나 살리겠다는 게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일인가 싶어서요. 그때였습니다. 방바닥에 누워있던 남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모기 소리만 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물. 금자 씨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자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초점 없는 흐릿한 눈동자였지만 분명 금자 씨를 보고 있었어요. 아저씨, 정신이 들어요? 나 알아보겠어요? 금자 씨가 달려가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다시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잃은 걸까요? 아니면 너무 큰 충격에 입을 닫아버린 걸까요? 금자 씨는 남자의 머리맡에 앉아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괜찮아. 기억 안 나면 어때? 오늘부터 아저씨 이름은 복동이요. 내 집에 굴러들어온 복덩어리. 그렇게 꼽추 금자 씨와 정체 모를 남자 복동이의 기막힌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자 씨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의 등허리에 엎여 있는 이 복동이가 사실은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건영그룹의 강민석 회장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가 깨어나는 순간 금자 씨를 괴롭히던 저 시장 바닥의 악당들이 모조리 쓸려나갈 것이라는 사실도요. 저 화상들 또 나왔네. 아주 쌍으로 연병들을 한다. 연병들을 해. 시장의 아침은 상인들의 비아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금자 씨는 그 소리를 못 들은 척 낡은 리어카에 연탄불을 피웠습니다. 그녀의 생계 수단인 1,000원짜리 꿀호떡 장사를 시작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예전과 달라진 풍경이 하나 있었습니다. 호떡 리어카 옆 낡아빠진 휠체어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그 위엔 멍한 표정으로 침을 흘리고 있는 남자, 복동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금자 씨, 저 인간 좀 집에 두고 나오면 안 돼? 밥맛 떨어지게 왜 자꾸 가게 앞에 세워두냐고. 건너편 생선가게 여자가 소금을 팍 뿌리며 소리쳤습니다. 금자 씨는 굽은 허리를 더 깊이 숙이며 사정했어요. 미안여 성님. 집에 혼자 두면 쥐가 물어뜯을까봐 무서워서 그래. 내가 구석에 안 보이게 잘 놔둘 테니 좀 봐줘. 금자 씨가 복동이를 데리고 나오는 이유는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좁은 단칸방에 혼자 누워 천장만 보고 있을 남자가 가엾어서 사람 구경이라도 하라고 낑낑대며 업고 나온 것이었죠. 복동 씨, 저기 봐. 저게 고등어요. 등 푸른 게 아주 싱싱하지? 돈 많이 벌면 저거 구워줄게. 금자 씨는 호떡을 뒤집으며 틈틈이 복동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복동이는 초점 없는 눈으로 시장 바닥만 응시할 뿐이었지만 금자 씨는 그게 대답이라도 되는 양 혼자 웃고 떠들었습니다. 어머,
여기 호떡집 위생이 왜 이래? 환자가 옆에서 침 흘리는데 더러워서 먹겠어? 지나가던 손님이 기겁하며 코를 막았습니다. 그 말에 복동이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인 줄 알았는데 더럽다는 말은 알아들은 걸까요? 복동이의 고개가 푹 숙여졌습니다. 금자 씨는 얼른 행주를 빨아 복동이의 입가를 닦아주었습니다. 안 더러워요. 우리 복동이 하나도 안 더러워. 저 사람들이 만보가 고약해서 그래. 기죽지 마, 알았지? 금자 씨는 팔리지 않아 식어버린 호떡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후후 불어 반을 뚝 떼어낸 뒤 복동이의 입에 넣어주었죠. 자, 아해봐. 달달하니 맞나. 복동이는 아이처럼 입을 벌려 호떡을 받아 먹었습니다. 설탕꿀이 입가에 묻자 금자 씨가 자신의 소매로 투박하게 쓱 닦아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동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호떡 때문일까요? 아니면 뜨거운 금자 씨의 마음 때문일까요? 그 눈물을 본 금자 씨의 가슴도 미어졌습니다. 왜 울어, 이 화상아. 맛이 좋아서 우는 거지? 그치? 시장의 왁자지껄한 소음 속에서 구분 등의 꼽추 여자와 휠체어 탄 바보 남자는 그렇게 서로만 아는 세상 속에 있었습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시장통의 두 바보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따뜻한 부부 같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금자 씨의 지극정성 덕분인지 복동이의 상태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가락만 까딱거리던 것이 이제는 숟가락을 쥐고 덜덜 떨면서나마 혼자 밥을 떠먹을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진짜 변화는 밤에 찾아왔습니다. 한밤중 복동이가 식은땀을 흘리며 끙끙 앓았습니다. 잠기 밝은 금자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왜 그래? 어디 아파? 방 안에서 고약한 냄새가 났습니다. 복동이가 그만 이불에 실내를 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하반신 마비가 풀리지 않아 대소변을 가리기 힘든 상태였는데 평소엔 기저귀를 찾지만 돈이 없어 며칠 전 기저귀를 썼더니 그게 샘 모양이었습니다. 복동이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비록 기억은 잃었어도 성인 남자가 여자 앞에서 똥오줌을 지렸다는 수치심은 뼈에 사무쳤을 겁니다. 그는 차라리 죽고 싶은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아이고, 배탈이 났나 보네. 괜찮아, 괜찮아. 보통 여자라면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렸을 겁니다. 하지만 금자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복동이의 바지를 벗기고 따뜻한 물을 대야에 받아와 엉덩이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복동 씨, 그거 알아? 똥 잘 싸는 게 복인 거요. 내 등허리가 이래서 나는 소화도 잘 안 되는데 당신은 아주 건강하구먼. 금자 씨는 농담까지 섞어가며 굳은 변을 맨손으로 떼어냈습니다. 그 거칠고 투박한 손길이 복동이의 엉덩이에 닿을 때마다 뜨거운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복동이, 아니 강민석 회장은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기억의 파편들이 조금씩 머릿속을 찔러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저택, 최고급 슈트, 수많은 비서들의 깍듯한 인사. 하지만 그 화려한 시절 그 누구도 자신의 똥을 맨손으로 닦아주며 건강해서 다행이다라고 말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돈만 보고 달려들던 아내, 유산 때문에 아버지를 버린 자식들. 그들과 달리 이 꼽추 여인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주고 있었습니다. 복동이가 입을 열려고 애썼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굳어버린 혀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똥 묻은 기저귀를 빨고 있는 금자 씨의 굽은 등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금자 씨가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왜? 물쳐? 복동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을 툭툭 쳤습니다. 여기가 너무 뜨겁다는 뜻이었습니다. 금자 씨는 피식 웃으며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았습니다. 그리고 복동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알어. 나도 알어. 말 안 해도 다 안단께. 우리 복동이 착한 거 내가 다 알어. 그날 밤 강민석 회장은 맹세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다시 일어서는 날 내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이 여자의 굽은 허리를 펴주겠노라고. 저 하늘이 무너져도 이 여자만큼은 내가 지키겠노라고.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평온한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 입구에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라는 거대한 현수막이 걸리면서 두 사람의 보금자리를 위협하는 검은 그림자가 들이닥치기 시작했으니까요. 계세요? 계십니까? 아, 없는 척하지 말고 좀 나와봐요. 나무 문짝이 부서질 듯 쾅쾅 울렸습니다. 저녁 밥상을 막 차리려던 금자 씨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올 것이 온 겁니다. 시장을 싹 밀어버리고 주상복합을 짓겠다던 재개발 조합장 최 씨였습니다. 금자 씨가 황급히 복동이의 이불을 목 끝까지 덮어주고는 절룩거리는 다리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번들거리는 가죽 점퍼를 입은 최 조합장과 덩치 큰 사내 두 명이 서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이 그들의 덩치로 꽉 찼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누추한 곳에 어쩐 일로. 어쩐 일은 무슨. 도장 찍으라고 왔지. 이 시장 바닥에서 아줌마만 안 찍었어. 알박기에서 한몫 챙기시겠다? 그 굽은 허리로 욕심도 많네. 거참. 최 조합장이 껌을 짝짝 씹으며 집안을 힐끔거렸습니다. 금자 씨는 문틈을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회장님, 욕심이라뇨. 당치 않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그려요. 보상금 그 쥐꼬리만 한 거 받아서는 서울 바닥 어디 가서 전세도 못 얻어요. 제발 우리 같은 없는 사람들 좀 살려주세요. 아, 사정 딱한 거 누가 몰라. 법이 그렇고 나라가 하라는데 어떻게? 좋은 말로 할 때 도장 찍어. 아니면 이 집구석 불질러 버릴 수도 있으니까. 최 조합장이 금자 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힘없는 금자 씨가 악소리를 내며 뒤로 나동그라졌습니다. 그 바람에 방안 풍경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구석에 누워 눈만 껌뻑이고 있는 복동이의 모습도요. 어라? 저건 또 뭐야? 송장 치웠다더니 아직도 데리고 있어? 최 조합장이 신발도 벗지 않고 방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진흙 묻은 구둣발이 금자 씨가 애지중지 닦아놓은 장판을 더럽혔습니다. 안 돼요. 들어오지 마요. 환자 놀라요. 금자 씨가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지만 덩치 큰 사내가 그녀를 짐짝처럼 걷어찼습니다. 최 조합장은 누워있는 복동이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복동이의 이마를 툭툭 쳤습니다. 야, 반편이. 밥은 먹고 사냐? 네 마누라가 이렇게 버티는 게 너 때문이라며? 똥오줌도 못 가리는 주제에 아주 상전 나셨어. 복동이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모욕감.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가슴 밑바닥에서 끌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무력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에이, 더러워. 냄새나는 것들. 최 조합장은 퇴하고 복동이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걸쭉한 침이 복동이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으악. 그 모습을 본 금자 씨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자신이 맞는 건 참아도 복동이가 당하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다는 어미 닭 같은 기세였습니다. 금자 씨는 최 조합장의 팔을 물어뜯었습니다.
아, 이 여편네가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금자 씨의 고개가 획 돌아갔습니다. 최 조합장의 손바닥이 금자 씨의 뺨을 강타한 겁니다. 금자 씨는 입안이 터져 피를 흘리면서도 복동이의 몸 위로 엎어졌습니다. 때려. 때릴 거면 날 때리고 이 사람은 건들지 마. 제발. 제발이요. 피 섞인 울음소리가 좁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복동이는 금자 씨의 등 뒤에서 그녀가 대신 맞는 주먹질의 진동을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그의 굳어있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로, 터질 듯한 분노로. 그들이 휩쓸고 간 자리는 처참했습니다. 살림살이는 박살이 났고 금자 씨가 아끼던 밥상도 두 동강이 났습니다. 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창문 틈으로 찬바람과 빗물이 들이닥쳤습니다. 복동이가 신음을 흘렸습니다.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감싸느라 온몸이 멍투성이가 된 금자 씨 때문이었습니다. 금자 씨는 퉁퉁 부어오른 한쪽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한 채 주섬주섬 수건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복동이의 얼굴에 묻은 침을 닦아주었습니다. 미안여. 내가 못나서, 내가 힘이 없어서. 금자 씨의 눈물이 복동이의 얼굴 위로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손등은 찢어져 피가 맺혀 있었고 입술은 터져서 흉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배고프지? 밥 먹자. 아무리 슬퍼도 밥은 먹어야 산다. 금자 씨는 바닥에 엎어진 밥그릇을 주워 담았습니다. 흙이 묻은 밥알을 손으로 털어내고 식어버린 국에 말았습니다. 숟가락을 든 금자 씨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손목을 다친 모양이었습니다. 숟가락이 입에 닿기도 전에 국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아이고, 내가 왜 이런다냐. 미안여, 옷 다 버렸네. 금자 씨는 억지로 웃어 보이려 했지만 일그러진 얼굴 때문에 기괴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복동이는 그 모습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찢어진 꼽추의 등, 피 묻은 앞치마, 그리고 자신을 보며 괜찮다고 말하는 저 바보 같은 여자. 일어나야 한다. 복동이, 아니 강민석의 뇌리에서 스파크가 튀었습니다. 더 이상 누워있으면 안 된다. 내가 이 여자를 지켜야 한다. 저 눈물을 멈추게 해야 한다. 그 강렬한 의지가 마비된 신경을 자극했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3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성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밥을 떠먹이려던 금자 씨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단순한 신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자, 자, 찢어지는 듯한 쇠소리. 하지만 그것은 분명 그녀의 이름이었습니다. 아저씨? 지금 뭐라고 했어? 금자 씨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복동이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목에 핏대를 세우며 다시 한번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자, 씨, 미안, 하오. 천둥이 쾅 하고 쳤습니다. 금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짐승처럼 웅얼거리던 남자가 처음으로 뱉은 말이 밥 달라는 말도 아프다는 말도 아닌 미안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아이고, 말을 했어. 세상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자 씨는 복동이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복동이의 손이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금자 씨의 피 묻은 머리카락을 떨리는 손으로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더 이상 바보 복동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사자가 마침내 눈을 뜬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금자 씨는 끙끙 앓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제 조합장에게 맞은 옆구리가 시퍼렇게 멍이 들었지만 당장 복동이에게 먹일 약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복동 씨, 나 약국 좀 다녀올게.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야 해. 인기척 내면 그놈들이 또 올지 몰라. 금자 씨가 절뚝거리며 골목 밖으로 사라지자 방 안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누워있던 복동, 아니 강민석 회장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초점 없는 바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냉철하고 예리한 기업 총수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3년 동안 굳어있던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팔꿈치로 방바닥을 기어서 문턱을 넘었습니다. 휠체어까지 가는 데만 30분이 걸렸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그는 기어이 휠체어에 몸을 실었습니다. 기익. 낡은 휠체어가 새벽 안개를 가르고 시장 어기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습니다. 강민석은 주머니 깊숙한 곳 금자 씨가 비상금으로 꿰매어준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고 기억 속 깊이 박혀있던 번호를 눌렀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예, 비서실장 김진혁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 강민석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다. 김 실장. 전화기 너머에서 헉하고 숨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십니까? 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저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십니까? 질문은 나중에 해. 지금부터 내 지시 잘 들어. 강민석은 공중전화 부스방, 쓰레기가 뒹구는 시장 골목을 노려보았습니다. 저 멀리 금자 씨가 절뚝이며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눈매가 매섭게 굳어졌습니다. 위치 추적해. 그리고 보안팀 전원 소집시켜. 내일 새벽 이곳을 덮칠 하이에나들이 있어. 놈들이 이빨을 드러내는 순간 싹 다 짓밟아 버릴 거니까 단단히 준비해서 와. 알겠습니다. 당장 이동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십니까? 대명시장 3구역 철거 현장. 시간은 내일 아침 7시다. 1분이라도 늦으면 내 얼굴 다시 못 볼 줄 알아. 전화를 끄는 강민석은 다시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저만 치서 금자 씨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양반아. 거기가 어디라고 혼자 나와.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금자 씨는 휠체어에 앉은 남편을 보고 화들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강민석은 다시 고개를 푹 숙이고 침을 흘리는 바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무릎 위에서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시오, 금자 씨. 내일이면 당신의 그 굽은 허리 내가 펴주겠소.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부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시장 입구에는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약속한 강제 철거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지축을 울리는 굉음과 함께 거대한 굴착기 포클레인 2대가 시장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그 뒤로 쇠파이프와 해머를 든 용역 깡패 30여 명이 검은 개미떼처럼 몰려왔습니다. 밀어버려. 시간 없어. 오늘 안에 끝내야 돈 받는다. 조합장 최 씨가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겁에 질려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금자 씨만이 무너져가는 집 앞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빗자루 하나가 들려있을 뿐이었습니다. 못 와. 한 발자국도 못 들어와. 여기 사람 있어요. 아픈 내 남편이 자고 있다고.
금자 씨의 절규는 굴착기 엔진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저 망할 여편 내가 진짜 죽고 싶어 환장했나? 반장, 뭐해? 그냥 밀고 들어가. 최 조합장의 지시에 굴착기 기사가 조종 레버를 당겼습니다. 거대한 굴착기의 삽이 금자 씨의 머리 위로 치켜들려졌습니다. 금방이라도 낡은 지붕을 내려찍을 기세였습니다. 안 돼. 금자 씨는 빗자루를 던지고 굴착기 바퀴에 매달렸습니다. 차라리 날 죽여. 날 밟고 지나가란 말이야. 이게 진짜 돌았나? 비키라고. 용역 반장이 달려와 금자 씨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진흙탕에 처박힌 금자 씨의 입에서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어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안 비켜. 죽어도 못 비켜. 우리 영감, 내가 지킬 거야. 그래, 소원대로 해주마. 얘들아, 밟아. 용역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넘어진 금자 씨를 군홧발로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퍽, 퍽 소리가 빗소리보다 더 크게 울렸습니다. 금자 씨는 웅크린 채 집 문 쪽만 바라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나오지 마. 무서워도 눈 감고 귀 막고 있어. 내가 막을 거야. 으악.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휠체어 바퀴가 미끄러지듯 굴러나왔습니다. 그만. 아주 작지만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한마디였습니다. 용역들이 발길질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남자 강민석이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바보 복동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압도하는 지독한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뭐야? 저 산송장은 또 구경 났어? 용역 하나가 낄낄대며 쇠파이프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강민석은 미동도 하지 않고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내 아내 몸에 손댄 놈들, 얼굴 똑똑히 기억해둬라. 앞으로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 야, 이 벙어리가 말문이 트였나 봐. 최 조합장이 비웃으며 다가와 강민석의 뺨을 치려고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시장 입구 쪽에서 거대한 경적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대의 차량이 동시에 울리는 웅장한 경적 소리였습니다. 땅이 진동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시장 입구로 쏠렸습니다. 안개 속에서 검은 물결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급 세단 100대가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며 마치 성난 파도처럼 좁은 시장 골목을 뚫고 돌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수십 대의 차량이 시장 입구를 완전히 봉쇄하며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일제히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산에 수백 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귀에는 무전기가 꽂혀 있었고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뭐야? 이 새끼들 누구야? 최 조합장과 용역들이 당황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쪽수에서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검은 정장의 무리 중 선두에 있던 중년 남자가 휠체어 쪽으로 전력 질주해 왔습니다. 건영그룹 비서실장 김진혁이었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있는 강민석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탕물이 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 소리에 뒤따라온 수백 명의 경호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복명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렁찬 함성이 시장 골목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순간 빗소리마저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금자 씨도 쇠파이프를 들고 있던 용역들도 입을 떡 벌린 채 눈앞의 광경을 믿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이라니?
저 벙어리가? 최 조합장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도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강민석은 천천히 김 실장이 건넨 손수건으로 입가에 침 자국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눈으로 최 조합장을 쏘아보았습니다. 자네가 말한 그 벙어리가 바로 나일세. 건영그룹 회장 강민석. 건영. 그룹? 최 조합장은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지리고 주저앉았습니다. 건영그룹이라면 이 재개발 사업의 원청이자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자신이 하청의 하청을 받아 푼돈이나 챙기려 했던 바로 그곳의 주인이 눈앞에 있었던 겁니다. 김 실장. 예, 회장님. 내 아내를 짐승처럼 밟은 저놈들 똑같이 밟아줘. 단 죽이지는 마. 감옥에서 평생 썩게 해야 하니까. 강민석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경호원들이 용역들을 덮쳤습니다. 살려주세요. 몰랐습니다. 비명소리가 난무했지만 강민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앉아있는 금자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금자 씨. 금자 씨는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등 뒤에 숨어 살던 바보 복동이가 갑자기 딴 세상 사람이 되어 나타난 것이 두렵고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오지 마요. 당신 누구요? 우리 복동이 아니잖여. 강민석은 진흙투성이가 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피 묻은 금자 씨의 손을 자신의 양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야, 당신 남편 복동이. 당신이 업어 키운 그 바보 멍청이. 강민석은 금자 씨의 찢어진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당신 이렇게 만든 놈들 내가 다 벌 줄 테니까 이제 안심해. 응? 그제야 금자 씨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 화상아. 다리는 괜찮은 거요? 회장님이니 뭐니 하는 것보다 남편이 일어선 게 더 기쁘고 걱정되는 여자. 강민석은 이 여자를 평생 신주단지처럼 모시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시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재개발은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대신 금자시장이라는 이름으로 현대식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비용은 강민석 회장이 지불했습니다. 악독했던 최 조합장과 용역들은 전원 구속되어 최고 형량을 구형받았습니다.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병원 VIP 병실, 금자 씨가 환자복을 입고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굽었던 허리를 펴는 대수술을 무사히 마친 뒤였습니다. 아직 보조기를 차야 했지만 난생 처음으로 똑바로 서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때? 마음에 들어? 깔끔한 슈트를 차려입은 강민석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말끔하게 면도하고 머리를 넘긴 그는 중후한 미중년이었습니다. 금자 씨는 수줍게 웃으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어색혀. 평생 땅만 보고 살다가 앞을 보니까 어지럽고 익숙해질 거야. 이제 당신 앞엔 꽃길만 있을 테니까. 강민석은 금자 씨를 데리고 병원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벚꽃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산책로를 걷던 강민석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금자 씨 앞에서 등을 돌려 앉았습니다. 자, 엎혀. 모여. 다 큰 어른들이 남사스럽게. 그리고 당신 다리도 아직 시원찮잖아. 금자 씨가 손사래를 쳤지만 강민석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3년이야. 당신은 그 작은 몸으로 이거구인 나를 3년이나 업고 다녔어. 내가 갚으려면 평생 업어도 모자라. 어서. 금자 씨는 못 이기는 척
남편의 넓은 등에 조심스레 몸을 기댔습니다. 강민석은 끙소리 하나 없이 금자 씨를 번쩍 업어 올렸습니다. 예전에는 금자 씨의 굽은 등 위에서 세상이 무너진 듯 울기만 했던 남자가 이제는 태산처럼 든든하게 그녀를 받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회장님 등판이 아주 태평양이네. 그럼 누구 남편인데? 금자 씨 꽉 잡아. 이제 우리 집으로 가는 거야. 우리 집? 그 쓰레기장 옆 단칸방? 아니, 당신이 여왕님처럼 살 진짜 우리 집. 강민석이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습니다. 금자 씨는 남편의 목을 꼭 끌어안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이 시리도록 파란 하늘, 흩날리는 벚꽃잎. 평생 땅바닥에 쓰레기만 줍던 꼽추 여인의 눈에 비로소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살려줘서 고마워. 강민석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날 살린 건 당신이야. 내 굽은 인생을 펴준 것도 당신이고, 두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멀리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피어난 연꽃 같은 사랑, 그것은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